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작년 12월 달에 네, 네,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네. 그 사업자 내고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쪽으로요. 네, R&D 쪽. 네, 네, 아, 네. 아직 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그게 네, 네, 본격적으로 음, 아직은 네. 그 컨설팅 관련 업무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여기는 아, 컨설팅 컨설팅 회사입니다. 회사 하시고, 아, 기업가치평가원. 회사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험 쪽 하시는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제 목적은 어, 어느 분야나 새롭게 들어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이제 맵이라고 그러죠. 전반적인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접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나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용어도 생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과연 어디 범위까지를 내가 취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의문점도 생기고요.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라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자신이 뚜렷한 그 매핑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좀 성향입니다. 성향이 어떤 한 분야를 뛰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수집을 잘 해서 제가 기존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만의 방식을 자꾸 찾아가려는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게 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입문이라 표현을 한 거는 처음 컨설팅을 접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시행착오적인 부분을 줄이면서 그 범위를 정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좀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조금 네, 도움이 안 되시려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냥 경영 컨설팅을 처음 접하는 자세로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 분야를 처음에는 살리지 않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자연치유 분야를 제가 깊게 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까지 한 2년 이상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휜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휜다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지금 연구를 해온 상황이고 거의 이제 끝난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시와 쪽에 그 리더스 힐링 캠프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병원을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에 이제 이지바디 워크라는 이제 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한경 경영지원단 이제 전문위원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 이제 코테라 그래서 경기 동남 지부장을 지금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은 크게 개인과 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가족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해 타상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관계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 할 때는 기업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CEO에 대한 컨설팅 부분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직원들 인사에 관련된 이제 이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을 보시면 그 이제 PM이라는 용어가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가장 처음 접하시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제 PM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사실 이제 PM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대표와의 소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PM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PM의 역할을 이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PM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와의 소통을 하는 제대로 된 PM의 역할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흔히 1차 영업만 하는 PM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이제 영업 1차 AP, 1차 어프로치라고 그러거든요. 1차 접근을 해서 그 다음 영업할 때까지 연결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전문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PM이 있으신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주도적으로 해서 그 법인 컨설팅에 있어서 이슈라든가 그 회사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전문인들이 계시잖아요. 뭐 세무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뭐 변리사 여러 가지 그런 전문인들과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자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서 그 PM의 조율 하에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가는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PM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경영 매니저처럼 그런 이슈적인 부분과 문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회사의 CEO를 대신해서 아니면 CEO를 보좌해서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만약에 경영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1차 영업인으로 시작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영 매니저의 역할까지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컨설팅 비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보험을 안 했었던 이제 그러니까 보험하고는 좀 거리가 되게 멀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컨설팅 쪽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나서 아 보험이라는 게 컨설팅하고도 연관이 있구나를 좀 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를 이제 소프트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3대 굵직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맥킨지라든가 뭐 보스턴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기업들이 컨설팅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컨설팅 대상은 중소기업을 많이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현금을 받기보다는 보험 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현금화만 추구하시는 컨설팅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험만 고집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하고 보험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좀 섞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자면은 주로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보험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컨설팅 비용 대신에 소프트머니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 이제 좀 실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실비적인 부분은 이제 현금을 이제 차증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지율에 대한 부담이 그 리스크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섞어서 그 방향을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제가 컨설팅을 저하고 이제 협약이 되면은 그 A라는 업체는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뭐 연금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종신보험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기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대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나 자본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깊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퇴직금 그렇죠.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회사 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셔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뭐 보험으로 계약을 했지만 이 회사는 보험 유지를 오래 못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판단들을 그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비용적인 게 이런 것들 계약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 만약에 컨설팅 비용을 계약을 하실 때도 이거를 이제 실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고려하실 부분이 일단은 만약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 그러니까 기업체를 방문하는 게 뭐 3년에 한 2번, 3번 정도 방문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용적인 면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약간 무리수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꾸로 내가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또 개인적인 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계산할 때는 자신이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 현실에 맞게끔 좀 이제 비용을 결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회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은요. 그래서 자신은 무조건 얼마 이하는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계약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 CEO들 입장에서는 일단 신뢰라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이상 그 CEO한테 만족성을 줘야 되거든요. 믿음을 주고 어떤 결과를 주고 했을 때 추후 다시 저한테 컨설팅을 더 의뢰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좀 권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분야, 마케팅 분야, 생산관리 분야, 인사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재무 분야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무 분야를 사실 접근을 하려면은 세무라든가 회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을 하셔야 돼요. 네, 세무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 있게 하셔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세무사하고 변호사들 분들보다도 아니면 변호사 아니라 세무사하고 회계사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막힘이 없으셔야 되고 더 뛰어난 정도의 이미지까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깊게 파보셔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제 재무 관련된 부분이 꼭 그 회사에 대한 뭐 절세 효과라든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정책 자금 외에 이제 투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으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뭐 온라인 마케팅 아니면 뭐 오프라인 마케팅, 이제 마케팅을 홍보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업체 간의 서로 계약, 또 업체 간의 뭐 판로 개척, 그다음에 이익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케터가 된다고 하면은 컨설턴트가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이제 높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판로를 개척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의 현재 그 실질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시장이 형성돼 이런 것도 전문가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협업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재무, 마케팅, 생산, 인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라는 분야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대표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식스 시그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도. 그래서 이제 그 LG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 식스 이런 그 명칭이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생산 관리 쪽에서는 이제 품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관련된 것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식스 시그마를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식스 시그마라는 것이 결국에는 품질을 가장 좋게 하는 부분이고 그 품질에 대해서 이제 품질 좋게 해서 생산성을 좋게 하는 그런 관련된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기술 쪽이라든가 그런 생산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 생산의 시스템에 있어서 요즘 이제 IT 쪽과 접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식스 시그마라는 걸 도입을 했을 때 그 벨트가 있거든요. 그 직급 나름대로 그 훈련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뭐 블랙 벨트가 있고 무슨 벨트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생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을 개선할 수 있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모토로라는 예전에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그 모토로라는 이제 회사에서 그 처음에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AS를 잘해주자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AS가 오히려 없는 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AS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는 회사로서 충실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모토로라 그 식스 시그마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혁신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어떤 혁신이냐면 내가 투자금을 AS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생산 쪽에 투자를 하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량률 제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매출이 증대가 되고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 발상의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는 품질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제 기업들이 인식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그 세계 시장이 아주 저렴하게 가던가 아주 고급으로 가던가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중간하고 품질도 어중간한 경우에는 수출에서 소비가 안 돼, 그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산 쪽에 보면은 품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분야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인사 부분이거든요.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그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재무 쪽이라든가 마케팅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의외로 또 속썩이는 분야가 인사 분야거든요. 자,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상세하게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그 일을 진행을 할 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 법인 영업이라는 것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계약건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협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무 신고를 제가 임의대로 해서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세무사를 거쳐서 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가급적 이제 전문가하고 동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영업할 때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과 많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뭐 제가 제공할 수도 있고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세무사를 할지라도 그 세무사를 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무사하고 일을 하느냐, 어떤 변리사하고 일을 하느냐, 또 어떤 뭐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는 중간에 영업권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세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법인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만약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했을 때 개인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세무사한테 저희는 이제 매출이 많아져서 법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전환을 해줘요, 세무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누락되는 게 하나가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권리금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이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A라는 데다가 제가 한번 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장님이 회계사고, 이제 그 감정 평가라는 게 유형 감정 평가라 있고 무형 감정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업권은 무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형 감정을 평가하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무형 감정 평가를 전문으로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회사에 제가 의뢰했는데 영업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100억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는 영업권이 안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무형 평가 전문을 하신 분한테 이제 자료를 드렸죠. 재무 자료를 드리면서 여기는 영업권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평가가 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만 진행했다면 영업권 평가에 대한 걸 제가 써먹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주변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세무사, 또 좋은 회계사, 좋은 변리사, 이제 좋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을 잘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보다 더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금액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보험을 제가 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가서 보험을 300만 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쉐어를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분 덕에 더 많은 비용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인맥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시면서 자꾸 물어봐야죠. 근데 이쪽 계통도 그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하우를 쉽게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제 단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그분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하면은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것도 따라다니는 분이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R&D 지도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R&D 지도사 공부를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더 욕심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 역시도 어떤 한 분야는 이런 전문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를 했더니 이제 이런 R&D 지도사를 하는 게 이쪽 전문으로 하는 게 나도 하나의 이렇게 사람한테 내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R&D 지도사 과정을 잘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서 이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이 R&D 쪽을 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접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DB를 얘기하잖아요. 그 업체가 그 회사에서 DB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이제 DB를 개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DB가 나오는 경우에는 좋은 DB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DB가 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할 정도의 DB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절대 그분들한테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필드에 나가봤을 때 아직까지는 다행히 문전박대는 안 당했습니다. 가서. 네.
가서 어떤 얘기든 간에 이제 하는 접근을 하는 거죠. 뭐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겠죠.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뭐 R&D 쪽도 얘기해야 되죠. 뭐 노무 쪽도 있죠. 아니면 뭐 네, 뭐 사장님 사업에 대해 관심 뭐 미리 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DB입니다. DB.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DB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TM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주죠. 그렇죠? 컨설팅 회사에서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 개척을 하시려면은 이제 크레탑이라든가 이런 신용조사 그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DB 자신이 원하는 DB를 뽑는 거죠. 뭐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생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런 DB 과정을 거치는 거고 약속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그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그 법인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시고 그리고 크레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게 이제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지급금이라든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뭐 현금 흐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과연 여기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게 뭐고 대표가 네, 쉽게는 오픈을 잘 안 하지만은 대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업체를 뭐 충분히 그 업체가 어떤 업체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쭉 분석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기존에 자료를 잘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면 이런 PPT 자료들을 잘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기본 툴이 있으시면 그 툴을 활용해서 그 업체 맞는 자료를 다 넣는 거죠. 그래서 뭐 비상장 주식 평가서를 통해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기업의 흐름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뭐 노무 관련된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뭐 절세하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CEO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CEO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또 지금은 그래. 지금 현장에 나가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긴 계셔요. 처음부터 나는 이번에 정책 자금을 좀 받고 싶은데라는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지껏 계속 이런 컨설팅 업체가 왔는데도 거절하셨다가 또 때마침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CEO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그 회사도 보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컨설턴트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정말로 얼마큼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차 어프로치, 1차 AP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요. 보통 1차, 2차 정도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다 합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전문가와 같이 동행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1차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선을 그은 다음에 2차 때 전문가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수수료 부분은 사실 우리가 돈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2차 때는 다 얘기를 끝냅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길게 끌어봤자 무조건 계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뭐 저희는 이러이러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으로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일부러 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뭐 마치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숨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 대표하고 얘기를 잘해서 니즈가 어떤 거고 제가 어떤 식의 믿음을 줄 수 있고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는 수술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고 얘기를 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1차 AP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협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또 1차 대표가 원하는 니즈된 준비 사항이 있잖아요. 그 준비 가지고 대부분 이제 2차 때, 네, 아니면 이제 늦으면 3차 때, 4차 때 이제 요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때 대표들이 이제 다른 업체하고 또 비용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거면 더 싼 데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뭐가 다른지를 잘 어필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컨설팅 얘기를 할 때 단순 이슈만 가지고 영업하시는 거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업체를 방문했는데 그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이미 계약을 한번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무 통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표가 자기가 그 분야를 빠삭하게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괜히 그 사람 통해서 했지 이제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단순한 이슈만 가지고 접근해서 고계약을 따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CEO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영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은 그 한 회사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소개를 받는 영업이 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 할 때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 큰 회사가 경영지원실을 가지고 뭐 경영기획실이라든가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현실에서는 고급 인력을 쓰기에도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서를 꾸리기에 되게 무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외부의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인건비로 네, 한 사람을 고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컨설팅 비용이 대표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나는 대표가 필요한 부분은 요거 하나만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만 하나 해결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보험을 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많은 비용을 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AP가 끝나게 되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차 정도에서 클로징을 다 계약까지 끝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차 클로징을 하실 때 2차 때나 3차 때나 뭐 어느 때나 그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권하는 보험 상품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업체들한테 권하는 거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많이 권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상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품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이것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당만 높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체크하시는 건 좀 바라지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같은 경영인 정기보험이더라도 이제 100% 이제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100%가 다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어떤 보험은 12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보험은 예를 들어서 15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 뭐 제가 수당이 좀 적더라도
대표님 입장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비교를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좀 흐리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게 컴플레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이미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3차 클로징을 하시게 되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그 필드에 나가면은 내가 전문성인가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그분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R&D 쪽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방법들을. 네.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전문인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나가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CEO분들한테. 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CEO분들이 그걸 다 하셨고 나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어려운 부분은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딱 그분한테 이 정도 신뢰성을 주면 된다는 선을 딱 그으시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을 그으시고 나서 저희 진행하는 방식은 이것이 계약이 들어나고 나서야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당시에요. 근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보험에 대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계속 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비용이 그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생겨요 가끔씩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2년인가 3년이 지나면 그때 그 회사의 그 컨설턴트는 내가 그 당시에 3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네? 한 2번인가 3번 얼굴 비치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라는 컴플레인을 가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컴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환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좋아지는 정도, 통증이 좋아지는 정도라든가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정도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의 왜곡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이 정도 아픈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이만큼 좋아졌는데 자신은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아무리 정확하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고 이 비용을 이렇게 받습니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고객은 항상 기억의 왜곡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가 그거를 문서로 뭐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험을 내잖아요. 보험료를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앞서 설명드린 뭐 이제 크레탑이라든가 뭐 등기부등본 비상자 주식 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1차 AP 때 가서 이제 그 회사하고 진행할 때 처음에 받아야 될 서류가 두 가지죠. 정관하고 세무조정 계산서, 그렇죠? 요 두 가지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받아서 무조건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걸 진행하시더라도 정관이 개입되지 않는 게 없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정확하게 한 번쯤 보셔야 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요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번 하실 건 아니고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는 경우만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세무조정 계산서를 이제 보실 줄은 아셔야 돼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보는 능력이 이제 쉽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요 노는 이제 한번 짚으셔야 되고 그 기업 돌봄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요 표현이 참 저는 되게 좋게 들립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슈도 이슈지만 그냥 이슈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아니고 저희가 대표님 업체를 계속 돌봐드리겠습니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이 컨설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하시는 분이 직접 제조하시고 직접 영업하시고 직접 자금을 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의 문제점들을 전문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원을 두기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님의 분신으로서 저희들이 찾아드리고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그런 플랫폼으로 가는 게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돌봄이라는 그냥 컨셉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뭐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라든가 가지급금, 뭐 기업제도 정비, 상장지도, 가업승계, 법인전환, 기업신용 등급 개선, 주식 및 경영권 이전, 자금 해결, 주주이익 환원, 자기주식 매입, 모의 세무조사 대비, 뭐 기업 부동산, 시효 플랜, M&A, 조세불복, 외부감사 전략 수립,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경영학의 그 네 분야, 네, 특히 이제 재무 쪽에 많이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 네 분야를 잘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해결해 드리다 봅니다. 그 이제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업체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다든가, 갑자기 뭐 주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주주를 설득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계속 관리하는 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세무 노무는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4대 보험이 이제 뭐 세무사도 하시고 노무사도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4대 보험도 요즘은 특화돼서 영업을 많이 했었죠. 과거에는요. 네, 왜냐하면 4대 보험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업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무, 노무, 4대 보험 정비, 그다음에 복지 부분요. 중소기업 복지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프로치를 같이 합니다. 요즘은. 네. 그래서 요즘 그 몇 군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이 복지를 대단한 이슈로 준비를 해오고 지금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요. 그래서 복지를 서비스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효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보험업계에서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지금 전설적으로 되게 잘하신 분이 계셨대요. 이제 지금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시효 관리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시효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시효는 그분이 하신 걸 제가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효가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단 한 가지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고, 예? 항상 그 시간이 모자라서 항상 바쁘게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표가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답을 찾은 게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에 보험하고 인문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CO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PM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PM은 CO하고 의사소통이 가장 잘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가장 친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CO하고 대화거리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CO한테 정말 시간을 아껴주고 CO한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뭐 앞서 예를 든 그분처럼 뭐 인문학을 뭐 접근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지만
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찾으셔서 어쨌든 CEO를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HRD라든가 뭐 조직 관리, 업무 향상, 성과 관리, 뭐 기회 뭐 아웃소싱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사실요. 근데 의외로 작은 기업일수록요 내부 문화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갈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일수록 체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갈등, 네, 사소한 말 표현하는 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 네, 그런 문제들도 이제 대표 중에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접근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직접 익히셔서 직접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HRD라고 해서 여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보다는 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만약에 이제 습득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잠깐씩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대표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쨌든 자신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받아내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컨설턴트가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보험을 팔기 위해서 온 것 같아 라고 이런 느낌을 주거나 그냥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뭐 뒤에는 그냥 흐지부지한 것 같아 하든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 평사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계속 뭔가라도 정말 해드리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문성 있게 레포트를 만들어서 CEO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잠깐 조금 네 긴장을 풀고 좀 얘기를 한번 나눠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4차 혁명이라는 게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46차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4차 혁명이라는 용어를 의장이 제일 먼저 이제 꺼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기존의 일자리는 710만 개가 소멸하고 새로 200만 개가 창출돼서 총 5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나오죠. 2020년이면 지금 17년이니까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 후가 세상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근데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가 현대 문명화 되면서 지금까지 쭉 연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발전했던 속도가 최근 몇 년간의 그 양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과거 한 100년 넘게 그렇게 해왔던 데이터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한 최근 10년이면 10년 이 한 데이터가 훨씬 더 앞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뭐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미 기반이 돼버린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4차 혁명이라는 책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그 책 중에 한 가지 책에서는 딱 화두가 그겁니다. 전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전문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분야의 어쨌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 책 표현으로는 손으로 직접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직접 환자를 대하는 이런 손기술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업들은 유지를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한테 내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보다 온라인 방문이 더 활성화되고 있대요. 그 통계 수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과 경쟁을 한다면은 이제는 전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그 전문인이라는 시장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 프로그램도 이제 막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고 인공지능끼리 경쟁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투자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상담사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또 하나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간이 뭔가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그 일들을 다 대신하게 되는 거죠. 5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데 과연 이 경영 컨설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경영 컨설팅.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결론은 저희도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도 이렇게 IT, 인공지능 이게 발달되는 문화에 맞서 가지고 저희도 IT 쪽으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영 컨설팅 분야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의사가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대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인간적으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요. 그거는 로봇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특히나 이 사회는 삭막하면서도 또 정의 있는 문화잖아요. 네, 정을 되게 중요하시는 문화인데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스킬로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의 마인드로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방식 이것만큼은 누구도 네,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정말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직업을 한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컨설턴트가 될 것인가. 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나는 영업만을 해와서 전문인들한테 맡길 것인가. 네. 보통 이제 PM들이 나가서 영업을 해오면 나보다 먼저 선배인 분한테 넘기면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준비를 해서 그 선배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전문인하고 내가 협업을 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가 돼서 CEO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CEO들하고 네? 인간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회사한테 도움이 되고 네?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그 CEO가 인정해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컨설턴트가 될 것인지를 정하시고 그 정한 상태에서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지? 내가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 쓴 거는 그런 의미죠. 처음부터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론 몇 년씩 공부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실수를 한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이제 저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필드에 나가서 좀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막 당하면은 그게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영업을 무조건 나갔는데 네, 대표한테 대표가 뭐 물어본 거에 제가 대답도 못하고 네? 너무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으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막 공부만 해요. 근데 공부만 한다고 해서 영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회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회사는 정말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지만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도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케팅 능력이 있어요. 영업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지금 저희는 경영 컨설턴트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몇 개월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고 몇 개월의 비용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최종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인사, 노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를 포함해서 인사, 생산, 재무, 마케팅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영 컨설턴트로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요. 아무리 빨라야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야.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후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3개월 후에, 그러면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는 내가 또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끔 그 단계를 정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목표를 가지시고 그 범위를 잘 정해서 전략을 짜시면 네,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다른 분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는 어떤 모습의 컨설턴트가 될 것인지를 목표를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R&D 수업 시간에 뭐 시크릿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회장님께. 근데 실제로 성공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온 분야들이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요. 그런 코칭 프로그램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조금은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좀 목표 한번 대충 정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대충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와트 분석이라는 이 자체는 경영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한테도 적용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그다음에 위크니스, 그다음에 기회, 그다음에 위협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의 약자를 따서 스와트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SWOT라는 그래서 칸을 네 칸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이 무엇이냐, 이 회사의 약점이 무엇이냐, 이 회사의 기회가 무엇이냐, 이 회사의 위협이 무엇이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기업체에 방문했을 때 이제 이걸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좀 기본적으로 뭐 잠깐 언급을 하더라도 원래는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개인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지? 이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이지? 또 나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거지? 또 지금 나한테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시는 거하고 적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생각을 하실 때는요, 그냥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은 거에 대해서 또 이어가려고 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생각을 하려다 보면은 그 생각이 결국에 답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SWOT라는 이 표를 가지고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10가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 한 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몇 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정할 것인가. 몇 년 후. 6개월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5년 후를 목표로 정했어요. 저는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또 내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A를 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 뭐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내후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언어라든가 뭐 이런 자기 개발도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TV에서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자신의 평생의 그림을 그리고 마치 버스 정류장처럼 그 단위를 끊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하고 여지껏 그거를 그대로 다 지켜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신의 목표한테 다 이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써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신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SWO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리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커리어가 뭐가 필요하냐. 네. 뭐 지식이 충분하고 내가 상담 능력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회에서 정말로 길게 보시려고 하면요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문서로서 그 사람을 그냥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저를 만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이 사람의 성과라든가 그 문서로서 나타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현 사회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걸 따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유학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커리어 관리라는 거를 저는 병행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자신의 커리어를 네, 하셔야 되고 가급적 경영 컨설팅을 하시면 뭐 경영 컨설팅 관련 자격증이 있잖아요. 또 학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능력 평가를 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거기에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도 있죠. 그렇죠. 그 성공을 얘기할 때 그 경험담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역지사지가 되고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분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정말로 많은 주제에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추는 스킬을 가지실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인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인드가요. 그건 다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갖는 거하고 내가 그 마인드를 가지는 거는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그 대인관계를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웃는 얼굴 대하는 그것이 스킬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인드가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나의 마인드가 그 형성이 돼서 그 사람을 대하는지는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순간 드러나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마인드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인드가 세팅이 되고 그 마인드에 맞춰서 내가 상대방한테 접근할 수 있는 화법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방법을 다 알고 요즘은 지식화시기 때문에 정보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평가라든가 비판은 잘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보여준 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고 어떤 차이라는 걸 제가 표현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고 저희가 영업을 하고 뭐 하면서도 정말로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잘 성찰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잘 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화법이 부족하지? 내가 상대방한테 접근했을 때 어떤 무엇이 부족하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컨설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뭐 말을 빠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발음도 신경도 쓰셔야겠지만 말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그렇죠? 억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능력이란 것은 내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 준비된 게 무엇이지라는 걸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식평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경영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지식 분야를 이제 습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재물을 먼저 공부를 할 것인지 내가 노무를 먼저 공부를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재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뭐 노무라든가 인사를 파트를 하면은 물론 그 분야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깊게 들어 만만치 않은데 당장 저희가 필드에서 써먹는 데 있어서는 재무 분야가 사실은 제일 필요하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당장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거부터 접근을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전문가와 같이 동행을 하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익히셔야겠죠. 근데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이슈적인 능력은요. 3개월이면 다 끝나요. 네. 정확하게 뭐 이거를 어떤 솔루션에서 어떤 또 관계를 하고 뭐 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전문적인 솔루션들은 당장 몰라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걸 먼저 배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차라리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재무에 관련된 나는 이거는 정말 뭐 회계사 저리 갈 정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를 내가 먼저 전문가가 될 건지를 하나부터 하나씩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좀 한번 돌아보실 필요성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평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PM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나중에 가니까 체력이 관건인 것 같아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하고 영업하고 일만 치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오히려 건강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워낙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툴이 있는데요. 그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을 보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멘탈, 그렇죠?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나의 그 체력,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부분 있죠. 나의 뭐 자세라든가 평상시 자세적인 습관,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영양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내가 영양적인 부분에 식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내가 사 먹는지, 내가 아니면 한 끼 정도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내가 영양 보조제를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같이 해야 될 리스트를 먼저 가지고 그거를 습관으로 다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습관도 필요하고 잠자는 습관도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그 습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습관 중에는
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 리스트를 아침으로 다 정해서 아침에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덜 중요한 일들을 뭐 오후 시간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셔서 내가 전문인으로서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를 평가를 다 써보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만 하신다고 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많은 그런 건 아니실 것 같아요. 한번 써보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미지 평가죠. 이 이미지를 정말로 냉정하게 나에 대한 이미지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이미지 평가라는 게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요, 약간 부담을 느끼는 정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줘서 안 되잖아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약간 부담을 느끼는 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그 약간의 부담이라는 거는 좋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선까지는 내가 사람을 대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총체적인 평가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로서 평가가 되셔야겠죠. 네, 내 직업하고 무관하게.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약간 부담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미지를 생각해서 아예 자신이 하는 직업을 상대방한테 알리지 못하거나 상대방한테 니즈가 있는데도 내가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홍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잘 만드셔서, 네?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을 끌어내셔서 내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뭐 조금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100% 캐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내가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의 내가 자기 PR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전반적인 나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잘 받으셔서 내가 전문성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네, 내가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전문가들이 가장 평가받기 어려운 게 자신들의 가족이죠. 네, 가장 측근에 있는 또 부하 직원들, 네, 가장 나하고 많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지금의 내가 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고 관리한다는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뭐 여담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최면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가족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최면을 잘한 걸로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갖춰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의사라고 의사던가 아니면은 뭐 최면가던가 내가 컨설턴트인 건가 어떤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저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야, 아니면 저 분야에 대해서는 탑 클래스야,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자신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대하고 이런 습관에서 다 묻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요.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론 이렇게 막 캐치해서 막 파보고 직장까지 쫓아오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의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입견이 되게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어서 되게 강한 사람,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 특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다고 내가 가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서 도출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딱 제가 어디에 갔을 때 딱 상대방이 저 사람 제가 어디에 뭐 파티라든가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 누군가 저를 소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의 명함인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제 명함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를 소개시켜 주는 분이
어떻게 저를 소개시켜 주느냐가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시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 사람은 경영 컨설트 전문가야. 되게 잘하시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게 있으면 이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하고 저분은 뭐 경영 쪽으로 컨설팅 하는 것 같아. 뭐 내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인사나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차이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하나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레포라고 그러죠. 레포 형성,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사람들하고 그 대인 관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공감대를 하나씩 넓혀 가셔서 하실 필요성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평가를 내가 얼마큼 받고 있고 얼마큼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관리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 내가 얼마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예요. 네.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죠. 그렇죠? 뭐 사람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업을 관리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결국에는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더 많은 파일을 원하시게 되고 더 많은 성과를 원하시게 되면요. 관리에서 결정이 나요. 네. 회사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결국에 모든 것들은 관리에서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툴이 나한테 있는지, 네. 내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3일 넘기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봐야 된다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런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스킬과 어느 정도의 관리 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이제 성공 법칙에 대해서 좀 얼마큼 내가 알고 있는지죠. 그렇죠? 그 시크릿이라는 책만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성공 법칙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대단히 위대한 법칙이 한 가지 있죠. 그렇죠? 시크릿가 끌어당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요. 대단히 중요한 성공 법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왜 모르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그 책에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인용을 하는 글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성공 법칙 중에 하나는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얼마큼 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외에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법칙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성공하는 데서 방해가 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은 모든 걸 이루는 거잖아요. 그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나를 방해하고 어떤 리스크가 나를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긴 시간 얘기 들어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잠깐 지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것만 좀 표현해 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아까 이제 SWOT, 스와트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제 기업체나 개인 자산에 접근하는 거는 이제 요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이익 극대화와 하나는 비용 절감. 그렇죠? 네. 기업이든 개인 재무든 요 두 가지 관점으로 같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또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필요 없는 경비가 지원되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CEO 입장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도 최종적으로 해서 재무 쪽으로 완벽하게 그림을 제시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요건 이제 아까 빠뜨려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